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상 책임에 관한 얘기예요. 요거가 이제 그 지방자치법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 배상 책임자에 관한 설명들이 지방자치법하고 엮여가지고 약간 좀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기속 주체는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겠죠. 예컨대 국가의 사무가 귀속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그런 국가배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렇게만 되면 이제 단순해서 좋은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귀속주체만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비용 부담자도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여기서 비용 부담자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봉급을 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합니다. 봉급과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이거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봉급을 주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데, 그 사무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사무에 대해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형식적 비용 부담자만, 여기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라고 하면은 형식적 비용 부담자설인데요, 판례는 병합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와 실질적 비용 부담자를 합친 거를 비용 부담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체임사무가 있죠. 단체임사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죠. 원래는 국가사무인데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단체임사무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방자치법 시간에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기관임사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기관은 주로 누구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이겠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게 위임이 된 게 아니고 국가사무가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그 밖에 기관에게 위임되는 거를 기관임사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가사무인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단체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화된 거고요. 국가사무인데.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귀속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있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치사무는 사무귀속이 국가에게 귀속돼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요? 네? 자치사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겠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도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자치사무인데 국가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자치사무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네요. 맞죠? 이 설명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단체임사무의 사무귀속주체는 어디예요? 아까 지방자치단체 사무화 된다고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겠죠.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지방자치단체죠. 근데 국가 사무를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국가가 된다. 따라서 단체 임사부는 지방자치단 사무귀속자로서의 사무귀속자 겸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그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서의 국가가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관임사무의 사무귀속 주체는 어디예요? 기관임사무는 국가사무로 했어요, 지방사무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죠.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지방자치단체겠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국가겠죠. 그래서 기관임사무는 사무귀속 주체 겸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와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상관계하고 궁극적 배상 책임자. 그쵸? 예, 그러면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면은 누군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배상 책임을 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런 궁극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고 그리고 구상관계를 갖게 되는 거냐 해서 사무귀속 주체서라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서라고 기여도설이 있어요. 기여도설은 뭐 손해 발생에 기여한 자가 궁극적 배상 책임자이고 기여자가 수인인 경우 기여도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된다. 이런 견해고 사무귀속 주체서라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설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일단 통설인지 이게 참 손들어 해가지고 숫자를 센 건 아니지만 대략의 견해는 사무귀속 주체설인데 판례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기여도설처럼 설치가 돼 있어서 판례는 기여도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가 등의 무과실 책임인데요. 자, 민법에서 사용자 책임은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가배상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국가배상은 무과실 책임인데 그러면 그 국가배상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자기 책임이냐 아니면은 사용자 책임처럼 대위 책임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배상은 손해를 가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불법행위의 책임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대신해서 지는 것이라는 견해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민법에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거는 독일학자들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왜 국가배상이 민법 안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라고 그냥 설명할 뿐인 거거든요. 관습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이건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 있는 규정이니까요. 과실 책임에 입각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배상이 공무원이 져야 될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대의책임설인데 자기 책임설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국가의 고유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게 자기 책임설이에요. 그럼 판례는 어떠냐? 판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의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기속시킬 수 없지만은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한 거는 국가의 기관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절충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앞에서 봤잖아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충적인 견해를 취하게 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책임설이 맞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공무원에 대한 구상관계에 관한 거는 정책적인 것이지 그게 법 이론적으로 일관되는 논리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판례도 뭐 절충설이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최근 몇 년간 나온 국가배상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검색해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판결의 취지대로라면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개개의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국가의 그
직무집행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이 되면 위법성도 인정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비록 아직도 뭐 절충설에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상당히 자기 책임설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 공무원의 배상 책임과 구상과의 관계인데요. 일단 대외적인 책임. 자, 국가 배상은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그러면 당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거냐? 당의 공무원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는 거냐? 즉 국가 배상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지는 거냐는 겁니다. 자기 책임설에 있으면, 그죠? 자기 책임설에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국가 배상하고 공무원의 개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설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근데 대의 책임설에 있으면 국가가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하는 거니까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부정설에 가게 되는데 판례는 절충설에 있죠. 판례는 절충설에 있어서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도 배상 책임을 지지만은 경과실인 경우에는 대외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같이 자기 책임설에 입각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의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아니면은 구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 이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로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판례는 이 고의중과실하고 경과실을 나누어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판례의 결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상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배상법 2조 2항에서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정책적 고려 하에서 아까 손해 분산 기능, 그죠? 에 입각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상권 행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요. 그러니까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구상하는 거예요. 자,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 등에 대한 구상인데 반대로 이번에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민법에 있는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744조의 도의관념에 의해 적합한 비체 변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은 당해 공무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채권을 면제시켜줬으니까 자기의 변제로 인해서요. 그래서 구상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국가배상의 두 번째 유형 480페이지입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이게 영조물이라는 또 표현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한번 국가배상법 5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용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법상 통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들이 좀 나와서 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민법 758조의 공작물 책임 중에서 점유자의 책임을 과 대응하는
그런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배상 책임의 요건으로서 먼저 눈에 띄는 용어가 영조물이잖아요. 근데 영조물이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 강론 시간에 행정법 2죠. 우리 학교에서는 행정법 2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영조물이라는 거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그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 중 주로 정신문화적 또는 진료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제공된 것. 즉 인적 물적 결합체 중에 정신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도서관. 그렇죠? 도서관의 책들하고 사서, 그다음에 어떤 그 도서관이라는 시설. 그런데 문화적이잖아요. 이런 게 영조물이에요. 도서관, 국립도서관 또는 국립서울대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영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조물은 우리가 행정법적 관념에서 말하는 개념에 들어맞는 그 영조물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은 공물이죠, 공물. 공물은 뭐예요?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한 유체물에다가 공공시설을 합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결합체가 아니어도, 즉 강학상의 영조물이 아니어도 이 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배상법 5조에 나오는 이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잘못 쓰여진 거죠, 사실은. 개념상 안 맞습니다. 자, 공적 목적에 제공돼야 되니까 국유재산법상의 일반 재산은 그냥 소유자가 국가일 뿐, 그죠?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관리라는 용어는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이고요. 판례상 배상의 원인이 되었던 영조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맨홀, 건널목 경보기, 공중변소, 도로, 철도대합실 승강장, 교통신호기, 도로 이런 데서 판례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여름에 그 하천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움푹 파인데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에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공사 중인 옹벽은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요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상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설치관리상의 하자래요. 설치관리상의 하자라서 이게 주의의무 위반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물이나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물에 하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구조적 결함이 있다.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설치관리상의 하자인 것인지, 이거 해석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벌써 제가 두 가지 견해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객관설이죠. 객관적 물적 결함설, 즉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불완전성이 있으면 하자가 있는 것이고,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하자의 존재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고, 하자가 있다라는 거를 이 손해 발생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고, 그 하자 발생에 관리자의 주관적 기책 사유가 있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설로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는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고려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법 무과실 책임설인데, 행정주체는 위법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결함이 있는 물건을 설치 관리했다라는, 공물을 설치 관리했다라는 점에서
타인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인데 이 의무는 이 주관적 과실이 아니고 개개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이 아니고 이 법적 의무이다라고 설명하는 견해입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잘 설득 받아들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잘 읽어보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판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판례는 기본적으로 객관설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설치관리상의 하자. 즉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결함이 있다. 이게 설치관리상의 하자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도대체 결함이 있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결함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객관설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결함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결함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상의 결함,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이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행히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른바 변형된 객관설입니다. 즉 영조물의 설치 기능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는 이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즉 객관적인 결함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불가항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설을 취하고 있더라도 불가항력에 기한 것까지 어떻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 결함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결함 여부를 따지는 거죠. 즉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판례의 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로 해서는 도대체 이 변형된 객관설이 도대체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례를 좀 이렇게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484페이지까지 판례를 한 10개 정도 제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대충 이렇구나 감은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제 생각에도 이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은 부인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객관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국가 보고 책임지으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라서 입니다. 결론은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뭐 객관설을 취하고 있지만 주관설이 살짝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요거는 뭐 앞에서 그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면책사유로서 불가항력입니다. 통상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서 국가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 영조물이 그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 상응하는 안정성이 갖춰져 있었는데도 이례적인 집중폭우나 강풍에 의해서 훼손되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자가 존재할지라도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적인 예가 그 하천 수해 사건이죠. 홍수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인데 490페이지에 제가 수해 사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재정적 제약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제약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도 재정 사정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데 참작할 사유에 해당할 뿐 안정성을 결정질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자, 그다음 국가배상법 2조하고 국가배상법 5조가 경합하면은 경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배상 책임과 구상 관계에 관한 설명은 아까 판례는 기여도설에 있는 듯하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자, 배상의 범위와 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국가배상법 3조에 배상 기준을 적어놨어요.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국가배상법을 검색해 보시면은 3조에 배상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법 3조의 배상 기준하고 우리가 민법의 손해배상에서의 그 배상을 산정하는 거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겠죠. 그럼 이 배상 기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보면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기준으로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는 그냥 단순 기준 액설이라고 해서 참조사항으로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3조의 배상 기준은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배상액을 증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이다. 그 다음에 공제에 관한 건 다 이거 민법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상 신청을 먼저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배상 신청을 어디다가 하냐면은 각급 검찰청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배상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요 필요적 전치였어요. 반드시 그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배상 결정을 먼저 받고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은 소송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임의적 결정 전치 절차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안 거쳐도 되는 거고 만약에 거쳤는데 489페이지입니다. 거쳤는데 거기서 배상 심의가 배상 결정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배상 청구권은 양도 금지이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르니까 그죠? 민법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이하에 국가배상과 관련된 이 특수 문제들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거 좀 너무 어드밴스된 얘기라서 이게 좀 강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수해 사건 아까 얘기했던 홍수와 관련된 거는 이 계획 홍수위라는 게 기준이 됩니다. 계획 홍수위. 그러니까 계획 홍수위가 중요한 것이지 하천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제방의 높이를 정해놓은 그 기준을 맞췄나 못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 홍수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소송에서 수질오염과 관련돼서 그죠? 수질오염과 관련돼서 살펴보면은 특히 환경법으로 선택 과목을 정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대략 세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에게 그죠?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위법하게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하는 바람에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 배출시설 설치 허가라는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도 직접 공장을 경영할 수가 있잖아요. 국가가 직접 오염원을 배출했을 경우인 거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행정상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예컨대 배출 오염원에 대해서 단속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태하는 바람에 오염물질이 유출이 돼서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별 문제가 없죠. 이거는 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법적인 논리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세 번째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이거는 역시나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독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경찰행정상에서의 문제잖아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별이 될 거다. 근데 다만 아까 그 상수 원수 수질 기준 유지 의무는 아예 그 손해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례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여기서 항공기 소음이 국가배상의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기준이 그죠?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정도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원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럼 소음 진동에 관해서 행정법규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넘어가면은 이게 수인 한도를 넘는 거냐? 그러니까 환경법상의 소음 진동 규정이 있는데 기준 규정이 있는데 그죠? 그 기준을 넘으면 그게 바로 참을 한도를 넘은 거냐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논점이 될 수 있잖아요. 판례는 아니다라는 거죠.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섰다고 해서 바로 수인 한도를 넘는 또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답니다. 다만 이제 고려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조금 더 나아간 어드밴스된 논점으로 애초부터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이 있는데 사후에 공항이 생겼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 공항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 옆으로 이사 온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이사 온 사람들. 나중에 이사 온 사람들도 이게 국가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거든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뭐 이거는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산적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서 강경사유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때는. 다만 이제 과실상계처럼 강경할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대한 사고인데요. 자, 일단 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지는데 그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그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이 보호 감독 의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교사 등이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이 전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관계 전체에 미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정된다.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교회에서 방과후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데까지 교사의 보호무나 감독 의무 위반을 논할 수는 없겠다라는 건데 유치원은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있죠. 유치원은 그 상대방이 그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모 정도의 적어도 유치원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죠? 부모가 갖고 있는 보호 감독 의무 정도를 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 보호 감독 의무의 일반적 기준으로서요.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라는 게 키워드가 될 텐데 교육 내재형 사고가 있고 교육 외재형 사고가 있는데 이 의무의 강도가 교육 내재형 사고하고 교육 외재형 사고의 사이에서 좀 다르겠죠. 예컨대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고인데 정규 수업이나 아니면 교육 활동에 내재하는 위험. 예컨대 뭐 화학 실험실에서 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 하고 그죠? 방과 후에 교육 활동과 같은 거 또는 뭐 쉬는 시간에 일어난 사고와 같은 교육 외제형 사고 사이에는 이 주의 의무의 정도가 다르게 판별이 돼야 될 거다라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고요. 거기 제가 예로 든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은 역시나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